벙커원 라디오. 빅그린 투 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강헌의 대중문화사 시즌3 제2강 제5공화국의 3S 정책과 성저 호황, 그리고 조용필 안성기 국민스타의 등극. 2016년 12월 5일 강연 일부. 시청각 자료는 유튜브 링크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마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5천년 한국 현대사의 가장 의미심장하고 뜨거운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다이나믹 코리아.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 도대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 마법의 나라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이렇게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밝히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사실 탄핵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뭐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저는 이것은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가장 그 공화국의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이 가장 늦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그 노유진 녹음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거기 이제 같이 하는 패널들이 79년에 박정희가 죽었을 때, 뭐 그때 어떤 사람은 국민학생, 어떤 사람은 중학생, 저는 고3이었어요. 그때 저만 하더라도 고3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기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왜 천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진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 전부 다 그런 표정으로 등교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끝나는 건가?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뒤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명뿐이었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말고 다른 대통령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대통령은 나 태어나면서도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박정희야. 근데 그 대통령이 어젯밤에 뭔지 모르지 죽었대. 그래서 진짜 나라가 끝장이 났고, 우리는 이제 박남철 시인의 시대를 표현하자면 이젠 우린 다 살았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아니, 저뿐만 아니라 반의 모든 학생들이
전북 김제 출신의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은 당시 중학교 국민학교 2학년이었는데 울었다고 하더군요. 뭔지 모르면서. 근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가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같이 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와서 대통령은 하야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대통령은 뭐 물러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면 물러날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이건 또 완전히 엉뚱한 얘기인데요. 또 다른 엉뚱한 얘기를 또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한 3주일 동안 이제 그 또 책 한 권을 또 마감을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또 명리 2권이 나올 때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 막 이런 자료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박태준 그 포철 회장의 명식을 이제 검토했는데 이게 왜 이제 검토하게 됐냐면 이 명식이 이게 두 개가 돌아다녀 가지고 어떻게 맞는지 이게 헷갈려서 괜히 시간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박태준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지금 제가 대중문화사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물론 박태준 회장과 대중문화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근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박태준 하면 뭐 포항제철을 만드신 분 정도 말고는 뭐 저는 아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박태준이라는 어떤 한 명의 캐릭터에서 적어도 박정희 시대 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또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화두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박태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사람은 박정희주의자였고 박정희의 철저한 이런 표현이 잘해도 들을지 모르겠지만 꼬붕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박태준은요 제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의 사령관 박정희의 부관이었는데 박정희가 이 박태준은 참여를 안 시켜요. 5.16 쿠데타에 혹시 잘못해서 내가 처형당하면 내 식소를 너에게 부탁한다 하고 이 자기 식소를 맡긴 사람입니다. 박태준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와서 육사를 졸업하고 어쨌거나 이제 박정희 휘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6년인가 7년인가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밀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철강을 만들 수 있는 제철 회사를 꼭 지어야 되겠다. 그 네가 정권 특명을 줄 테니 네가 꼭 해다오. 아니 군인이 무슨 제철 회사를? 돈이 없어.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받기로 했던 3억 원의 그 무상 이제 자금 중에서 근데 이게요 3억 원이 우리 마음대로 3억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상이 아니야. 요 개새끼들이 어떤 단서를 달아놨냐면 농수산업에만 쓸 수 있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 돈으로 공업을 하는데 투자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 1억 달러를 어떻게든 이 공장을 만들었었는데 일본이 허락을 해줄 일이 없잖아요. 자기 공업 경쟁자를 바로 옆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박태준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정가를 돌아다니면서 여야를 돌아다니면서 읍소를 해서 제발 그 1억 달러를 제철 공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정말 굴욕적인 단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하손의 수상의 회고록에 보면 정말 박태준이랑 전준이 와서 유창한 일본어로 정말 일본인 좀 약간 일본인처럼 생긴 데가 있잖아. 정말 그 일본인의 감수성에 맞게 마치 사무라이처럼 이렇게 그 꿇앉아서 읍소를 하는데 너무 그 여야의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감동을 했다. 야, 한국에도 저런 애국자가 있다면 한국의 미래가 어둡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 결국은 일본의 내각이 그 1억 달러를 전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허허벌 반에 이제 포항 영일 반에 이제 제철 공장을 짓는데 그게 완전 모래밭이거든요. 박태준은 나중에 2001년도에 이제 결국 폐암으로 죽는데 이미 폐를 하나 잘라냈고 그 수술을 할 때 양쪽 폐에서 엄청난 규소와 모래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철 공장에 이제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우향우 정신이라는 게 있대요. 이걸 우리가 못 해내면 전부 우향우에서 우향우하면 이제 영일만 바닷가야. 우리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거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73년도에 드디어 첫 공업 국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전제 중에 하나가 철강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첫 번째 철강 생산을 해내요. 그게 73년입니다. 박정희가 이제 그랬죠. 나는 고속도로를 만들 테니 너는 철강을 만들어라. 박정희는 이제 1년 전에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박태준은 이제 1년 뒤에 드디어 감격적인 이제 첫 그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정희랑 달리 박태준은 정말 그 외국의 그 경제연구소 혹은 경제연구로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CEO예요.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인사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88년에 이제 포스코로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데 우리 사주를 이제 10% 배당을 하는데 그런 단 한 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인데. 그래서 박태준이 죽었을 때 집도 없었고 주식도 한 주도 없었어요. 딸네 집에 얹혀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3년에 그 이제 드디어 이제 광양 제철소 사기 4차 그 공장을 이제 완공하면서 이제 자신의 일이 다 끝나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게 끝나고 난 뒤에야 여기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박정희 묘지 앞에서 드디어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요. 굉장히 좀 일본의 우익
그 만화에서 보는 것 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를 가장 이제 흠집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전두환 세력에 가담했었나? 80년도에 제5공화국에 박태준이 이제 처음으로 정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내가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포철을 난도질을 할까봐 포철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개가 되었다. 꼬우면 돌 던져라. 그 완벽한 이 박태준의 이제 이른바 실드로 포항제철은 파괴되지 않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톱4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굉장히 뛰어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정치가 이기 전에 기업가로 단순히 포항제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사람의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포항제철시를 만든 거예요. 안에 그 포항제철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 강연 때문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하나에 정말 독립된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포항 공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공장 하나를 두고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 전까지는 보기 드문 굉장히 교육과 주거 문화의 거대한 생태계를 가장 서울에서부터 교통이 나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포항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항이 아니라 포항 제철시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런 생각을 이미 80년대 초반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태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리더에 맞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어쩌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투명성이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헌신성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감동을 주고서 사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가장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드디어 박정희의 망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것도 자기 딸에 의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의해서 우리는 죽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박정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질기고 질긴 망령이 더 그분의 따님 때문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드디어 첫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서야. 하지만 우리는 또 그 박정희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어쩌면 그 박정희 프레임 안에서 산업화 집단과 민주화 집단 사이에 공존을 모색했던 박태준 같은 또 리더들의 비전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 어렵고도 험한 일이지만 자, 한번 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지난주 시간에 미처 시간이 돼서 못한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70년 이 긴급조치 9호로 인한 이 청년 문화의 파멸, 정확히 말하면 유신 정부의 청년 문화 진압이죠. 이 진압이 끝난 직후인 76년부터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의 반동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76년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나. 그 이전까지 도저히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문화가 스크린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티네이저 10대용 영화의 출연이에요. 그 이전까지 10대는 소비의 주체는 고사고 소비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 티네이저 컬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이제 미리 말하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1980년대부터인데 이미 80년대가 되기 전인 76년도에 한국 영화에서 티네이저 영화가 갑자기 주류로 부상한 것은 굉장히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티네이저 붐이 일게 됐나? 첫 번째는 기존의 이 청년 문화의 그 기수들이 전부 영화에서 이제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만두게 됩니다. 영화를 못 찍게 돼요. 더럽다고 홍파 감독처럼 아예 그냥 이 땅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한대수 음악에서의 한대수, 영화에서의 홍파 이런 감독들은 아예 그냥 이 땅을 버렸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대로 그 일상화된 검열의 폭력 앞에서 제대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이미 맛을 봤는데 이미 60년대 신상옥 감독의 시대로 그런 이제 옛날 고무신 관객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새롭게 영화 산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니치 마켓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여고 남고생 시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70대 후반에 이 여고 남고생 시장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 사실은 이 여고 남고생들이 영화를 보러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생겼냐면 하도 70대 초반부터 유신시대에 영화 강제 동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 강제로 영화를 보러 가야 돼. 문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성웅, 이순신 내려오면요, 우리 보러 가야 돼요. 그것도 우리 돈 내고 보여주는 게 아니야. 우리 돈 내고 보러 가야 돼. 선생님 인솔해서 가면 인솔해서. 물론 이제 입장료는 굉장히 할인한 가격으로 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동원된 동원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동원된 이른바 국책영화 관람 말고 중고생이 70년대에 극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 좀 나가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맨정신으로 볼 수 있는 영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가족 영화, 홈 드라마 이런 것들은 극히 보기 드물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고생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영화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지금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화관을 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뭐랄까요, 소비에 진입하기 시작한 바로 이 여고 남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착한 영화, 절대 금전에 걸릴 일이 없는 영화, 이런 영화들을 이제 틀에 만들겠다는 분위기가 일어난대요. 왜 이 분위기가 갑자기 충무로에 번지게 되냐면 사실은 요 75년에서 76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외국 티네이저 영화가 정말 수입업자의 예상을 뒤엎고 폭발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스잔나라는 홍콩 영화였어요. 얘가 완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막 이상한 막 족보도 없는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 주제가가 원 썸머 나잇이라는 진추아가 부른 그 이 노래인데, 이 노래는 막 라디오에서 리퀘스트 대폭발하고 막 영화 아무것도 완전 도저히 그냥 영화라고 불러주기엔 차마 부끄러운 그런 수준의 그 10대들의 영화인데 이게 대박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0대들이요 20대의 청년 문화가 한국에서 폭파되면서 정작 10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75년까지의 청년 문화의 주력적 수용자 사실은 대학생보다는 10대 하이틴들이 언니 오빠 형들의 문화를 사실 누리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간 자들은 바로 한국의 남녀 고등학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들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기는 그래요. 사랑만을 않겠어요 부르기는 그래요. 그런 사이에 그런 빈틈을 뒤집고 이상한 티네이저 영화와 주제가가 들어왔는데 이게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놀라운 외국 영화 하나 개봉됐어요. 바로 무려 섹스피어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남녀 주인공 레오나르도 화이팅과 여자가 누구지? 정말 당시 70년대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얘 사진 없는 애 없어요. 얘를 모르면 걔는 저기 남파 간첩의 자식이에요. 남파의 자식 말고는 다 알아. 올리비아 하세라는 줄리엣 역을 맡았던 여배우가 완전히 그냥 엘리자베스 조 시대의 이 희곡이 정말 300년이 지나가지고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서 대한민국의 고삐리들한테 먹힐 줄 누가 알았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티네이저 영화와 전혀 왜냐하면 10대의 풋풋한 청춘이라는 게 무슨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거며 무슨 에로틱한 요소가 들어있겠어요. 물론 사실 그때도 중고생들은 잘 나가는 애들은 지금처럼 다 잘 나갔어요. 사실 그때가 더 음란했다고 봐 나는. 그리고 있잖아 도시보다 시골이 훨씬 더 일찍 성개방 되는 거 알죠? 내가 정말 차마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뭐 10대가 순수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 이제 70년대 중반에 통기타 포크 가수로서 최고의 아이돌 스타가 김세환이었습니다. 생기기도 예쁘게 생기고 목소리도 예쁘고. 근데 실제 사람도 착해요. 그 형은. 그 영원한 동안 있잖아. 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무슨 자료 때문에 김세환 형 집에 내가 그분 만나서 뭐 형님 그러면 뭐 그분이 막 그 경기를 해요. 워낙 동안이라. 나보다 10살이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한테 옛날 70대 좀 자료를 내가 좀 찾으러 갔는데 하나 재밌는 거 보여줄까? 그러더니 75년도에
여고 1학년들한테 받은 팬레터를 보여주는 거야. 팬레터를 보여주는데 이 팬레터가 잘못 온 팬레터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거예요. 여고의 두 명이 친구야. 이 두 명이 김세환의 팬이야. 그래서 둘이서 김세환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 중에 한 명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김세환한테 보내는 편지와 자기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편지 내용을 바꿔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갈게 김세환한테 온 거지. 아 정말 이건 진짜 공개돼야 돼. 그러니까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하드코어 포르노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오빠의 공연을 보면서 성적으로 흥분된 그러한 어떤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친구한테니까 솔직하게 그냥 막 쓴 거야. 그러면서 참 자기가 받아본 팬레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며 가장 재밌는 팬레터였다고.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이 교복 입은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에서 사실 그런 섹스피라는 그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거는 능지처참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안전한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포맷으로 가장 안전한 컨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스타였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스타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티네이저 풍의 스타가 이때 양쪽에서 다 나오는데요. 영화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여고생으로서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스타가 이때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나옵니다. 그때 바로 임예진이에요. 그리고 바로 같은 해 76년에 음악 쪽에서는 대전 호수돈여고 출신의 혜은이가 데뷔합니다. 둘 다 정말 티네이저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전부 순식간에 톱스타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 티네이저 영화의 시작은 바로 여고 졸업반이라는 영화인데 또 여기서부터 티네이저 영화 담당 OST 여가수가 생겨요. 김인순이라는 여자 가수인데요. 이 사람은 요런 노래들만 계속 부르다가 일찍 요절했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여고 졸업반 속에 사랑의 기도라는 노래인데요. 정말 임혜진의 이미지와 이젠 대답만 기다려지네요. 우리의 내일이 이젠 대답해요. 이 남자 누군지 아시죠? 바로 임혜진의 상대역으로 스타가 된 이덕화입니다. 이젠 내버려둬요. 사랑이란 그리는 것. 이 임혜진이 나중에 늙어서 푼수떼기로 나왔을 때 진짜 저는 절망했어요. 처음으로 인생의 허물을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씬이 1977년을 이 사진이 1977년을 뒤덮었던 바로 그 사진 유명한 진짜 잊지마의 사진입니다.
이 사랑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티네이저 영화의 음악적인 구조는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그 앞시대 청년문화 시대의 포크 음악이에요. 포크 음악의 틀이 왜냐면 이들이 바로 그 여고생들이 이 오빠들의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내용은 철저히 이제 사랑의 주제로, 그것도 이제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의 주제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시작 80년대 시작된 발라드의 시대를 예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0년대 후반의 티네이저 영화의 주제가들은 70년대적인 요소가 어떻게 80년대적인 요소로 이행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과도적 양상들을 갖다 참 굉장히 재밌게 보여줘요. 사운드 면에서만 보더라도 그냥 통기타 음악이 아니라 그 통기타 음악에 나중에 80년대적인 이제 일렉트릭 사운드, 정확히 말하면 신스사이저 사운드들이 이제 아주 예쁘게 입혀져서 사운드가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해집니다. 소프트 앤 멜로우 톤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여고 졸업반으로 선보인 임예진의 돌풍은요, 이제 77년 진짜 잊지마 시리즈로 가면서 거의 이제 가장 그 전국적인 히트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진짜 잊지마라는 게 뭐냐면 진짜 황당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황수른의 소나기 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노래도 나왔죠. 그때는 이상하게 황수른 소나기가 이게 참 교과서에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지만 이 소나기라는 이 단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원형이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다른 장르에 영향을 미쳤어요. 뭐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그 김종률의 노래로도 나왔지만요, CF로도 나왔고요. 나중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강호동이 개그맨에서 데뷔할 때도 그 포맷을 가지고 합니다. 하여튼 정말 황수는 이 작품이 여러 대 불려나가서 고생해요. 근데 이 진짜 잊지마도 뭐냐? 마치 그 마이클 잭슨의 비릿 뮤직비디오의 내러티브가 결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1983년판이듯이 사실 1977년에 진짜 잊지마도 뭐냐면 그냥 황순원의 소나기가 시골에서 그냥 70년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차 통학을 하면서 가깝게 된 여고생과 남고생이 막 사랑하는데 여자가 좀 몸이 약해.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미래를 약속하고 하기로 했는데 졸업식을 하고 여자가 안 나타나. 알고 보니까 여자가 폐렴에 걸려서 죽었대. 그래서 남자는 쓸쓸히 그냥 철길을 걸어가면서 그녀를 회상해. 끝. 이거 다 해요. 근데 속편이 나와. 죽었잖아,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진짜 미안해라는 속편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여자가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재회를 해. 그리고 이제 진짜 좋아해라는 3편이 나오는데 이 3편은 드라마상 아무런 앞에 두 편과 연결도 안 되고 남자 배우도 바뀌어. 그냥 제목만 진짜 시리즈 쓴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 위에서 오로지 청춘 스타 2명, 이제 특히 임혜진과 이덕화라는 이 모습은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드디어 자신을 하나의 이미지적 캐릭터로 미약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한국 최초의 70대 후반의 10대들에게 워너비 스타의 모델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보였으면, 나도 저렇게
타인들에게 인지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 욕망을 가장 강렬하게 반영했습니다. 앉아. 무슨 영화 배우 이름 같죠? 얘는요 우리 반에서 1등 하던 애예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서 고학해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가는 이거는 이제 수학이래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라는 이제 또 나요? 하여튼 2등 했어요? 야, 너 똑똑하구나 제법. 어머 그래서 이제 이 파트너들이 이제 이덕화 그리고 전정록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진유영 이런 이제 청춘 스타들이 나오게 돼요. 고아라 배가 고픈 거예요. 정에 굶주렸어. 전 그걸 알아요. 응. 정말 그걸 아는 거야? 그럼요. 야, 나 이제 배고프지 않겠다. 응? 혜영이가 옆에 있어서. 여자란 말이야. 아무리 어려도, 응? 겨우 1년 차이면서 어른 행세 그만해요. 레온이 오빠는 저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못 그런 것 같아서 아쉽고. 어따 들이대 어따. 그래서 이 세 번째 진짜 시리즈의 주제가는 혜은이가 불러요. 그래서 이 진짜 좋아해가 또 스매시 히트를 기록합니다. 누가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나 너를 위해 웃음 보내고 나 너를 알고 그리움 알았네 낙엽지는 소리 좋아하던 너 너를 그냥 이 주제가와 스티커 10장만 보면 이 영화 드라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서로 번갈아가며 죽이는 거예요. 이번엔 여학생을 죽였다가 그 다음에는 남학생을 죽였다가 근데 이 티네이저 영화에는 이매진이 주도하는 이제 완벽한 스페셜 원이고 이매진은 그 건너편에 또 다른 조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학생들의 세계를 그린 것, 바로 고교 얄개 시리즈입니다. 이때는 여기에 스타는 이승현이에요. 사실 고교 얄개는 명랑이라는 50년대 그 대중문화 잡지에 있는 50년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조은파 같은 이제 이른바 명랑 소설 작가들이 50년대 중반부터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이 그 명랑 소설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은 당시에 10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일광적으로 익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슈퍼스타가 이제 조은파의 고교 얄개전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개구장이 날등이라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억만이의 미소 같은 사실 이제 이쪽 계열의 또 왜 여자 저기 판타지 소설에도 그 계보가 있잖아. 이 남자들의 이 명랑 소설에도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좌장은 역시 이제 56년부터 연재가 시작됐던 얄개전이에요. 그래서 이 50년대의 얄개전을 70년대의 교실로 김응천 감독이 갖고 와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데 여기에는 정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얄개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캐릭터 이승현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고요.
꼭 그 개구장이처럼 생긴 이 고등학생의 바로 반대짝에는 꼭 누가 있냐면 잘생긴 그렇지만 가난한 모범생 김정훈이 꼭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누가 있겠어요? 더 예쁜 여학생이 있어야지. 예쁜 여학생인데 이제 근데 이 임혜진 쪽은 이쪽이랑 안 놀아. 여기 남자가 주역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요 영역에서의 여배우의 스타는 강주희라는 정말 여기서 반짝하고 사라져간 여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현이 이 고교의 열기에서 스타가 되는 이승현이 어디서 처음으로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디서 모습을 처음 드러낸지 아시나요? 여러분 1975년에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승현이 신문 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대학생들이 당구 치다가 얘한테 신문을 사는데 거스름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거스름돈을 바꿔오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 어린 신문팔이 소년은 나가는데 옆에서 이제 이 병태를 막 비난하죠. 야 새끼야, 쟤 안 돌아와. 넌 그냥 돈 날린 거야. 근데 병태가 아니, 난 쟤는 꼭 돌아올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때 얘가 결국 좀 늦었지만 돌아와서 거스름돈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승현이에요. 자, 그 이승현이 이제 슈퍼스타가 됩니다. 자, 이 고객의 알겠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이 당시의 고등학교 풍속도가 다 나와. 자전거, 하이킹, 미팅, 그다음에 통기타, 노래. 결국은 뭐예요? 70년대 초중반에 저거 형 오빠들이 했던 대학가의 청년 문화가 그대로 이제 70년대 중후반에는 여고생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어느 날 우연히 만남 그 소년 나를 보고 웃었네. 이 하이킹에서 방금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장현입니다. 장덕의 오빠죠. 다 일찍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고 장덕은 여동생 장덕은 자살하고. 너무 뻔한 수작 아니에요? 이제 너무 어처구니 없이 70년대와 박정희 시대는 끝나고 잠시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봄을 꿈꾸었으나 다시 신군부에 의한 진짜 앞에 놈보다 더한 놈이 나타나 더한 놈이 나타나서 남도의 한 도시를 아주 피로 물들이고 권력을 장악하는 살인마가 등장합니다. 참 우리도 진짜 끈질긴 놈들이야. 이런 진짜 독한 놈들만 이렇게 군부 통치 그리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위주의의 파시즘은 여전히 계속되게 돼요. 하지만 이들은 박정희 시대와는 전혀 다른 통치의 방법론을 선택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가츠는 이제 어차피 박정희 후예들이었죠. 다 육사 출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육사 출신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군발이야. 근데 이들 세대에 있어서 육사라는 것은 우리가 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이들 세대, 다시 말해서 해방과 전쟁 세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쩌면 육사야말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똑똑한 애들이 해외 유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육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인이냐 아니냐 민간인이냐를 떠나가지고 육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당시에 이들은 굉장히 엘리트 의식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른바 박정희의 어떤 유신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른바 구국의 일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육사 11기생들이 중심이 된 이 신군부 제5공화국 주도 세력들은 또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저개발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에 다져진 기본적인 어떤 공업화라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올라섰고, 비록 70년대의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대외 부채와 허약한 어떤 인프라의 저생산성에 신음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0년대처럼 거의 전 세계 최빈 국가의 어떤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적어도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이제 곧 도약을 앞둔 굉장히 높은 질의 휴먼 인프라를 가진 국가였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세계 정세의 변화입니다. 전두환에게 최고의 축복은 그가 집권하자마자부터 세계 경제 체제가 호황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전두환의 최고의 행운은 그가 김재익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경제 가정교사가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박정희 시대의 성장주의 시대의 제동을 건 것은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 박정희 시대의 오로지 성장주의, 수출 지상주의가 얼마나 많은 어떤 빈부의 격차와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불만들,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을 불러온 것을 너무 잘 아는 그런 전두환을 설득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장보다는 안정과 분배를 더욱 강화해야 되는 시대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또 전두환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전두환은 좀 보면 노태우하고 다른 점이 있죠. 지가 좀 무식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도자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로 그 당시 내각에 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자, 청와대 헤드쿼터는 안정주의 기조를 잡았는데 부처 중에서는 끝없이 돈을 써야 되는 부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력자원부, 상공부 이런 데는 계속 수출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들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결재권자인 대통령은 그냥 하나만 물어본대요. 좋아, 다 좋은데 그러면 거기 그 사업에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 물가가 얼마나 오르나? 그럼 0.7% 오를 거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물가를 잡아놔야. 그러니까 원칙이 하나 있으니까 몇몇 부처들은 머리가 쥐어 뜯겠지만 실제로 이
전두환의 시대에 한국은 경제사에서 초유의 경상수지 흑자 시대를 결국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폐의 실질 화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 원이어도 이제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그 만 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주부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때가 최고의 행복한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 경제가 호황으로 들어서면서 자,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에는 완전 고용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81학번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때는 취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취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다니까. 오히려 그걸 왜 해?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 시즌이냐면요. 저는 이제 과가 국문과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서울대학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공대나 경영대 이런 거는 이런 데는 그냥 회사 입장에서도 송구스러워 과에 가기가. 근데 예를 들어서 영문과만 되잖아. 똑같은 문제인데 왜 씨발 똑같은 문제 이렇게 우리를 인종 차별을 해 개새끼들이. 영문과만 되잖아요. 그러면요 막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LG 뭐 이런 데서요 그냥 이렇게 과에 와 사람들한테 차마 보자는 말도 못해. 과에 와서 카드를 꽂아놓고 가요. 그럼 오늘 쭉 보다가 삼성전자 들고 가면 돼. 입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카드를 들고 그냥 그 카드를 들고 가면 돼. 근데 저희 국문과에는 어떤 기업도 보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어를 못하는 시민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천 국자 돌림이라고 국민은행에서 한 1년에 2장씩 보내주셨는데 그나마도 제 위에 선배들이 가가지고 술 처먹고 들어가자마자 깽판 치고 이 새끼들 출근 안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3학년 될 때부터는 안 왔어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뭐 공대를 나왔다? 그러면 정말 취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뭐 국문과를 나도 취직 다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는 물론 근데 시험은 좀 쳐야 돼. 뭐 신문사나 방송국이나 뭐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출판사나 뭐 이런 데도 다 이 취직을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꿈결 같은 시절이에요. 정말 회사가 사람을 쫓아다닐 때. 그래서 뭐 지방에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들, 지방의 명문대학들 나와도 다 뭐 너무너무 쉽게 취직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90년대 초반까지가 한국의 가장 그 환상적인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대 앞 3년 전까지가 가장 아름다운 고용이 열렸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가장 효율적인 생산성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중에 중산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결집하게 되는 이른바 가정 경제의 소비 체제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게 뭡니까? 중산층이라는 게 여기서 모든 우리 집에 해당되는 것을 기록하시오 해서 10개 중에 7개 해당되면 중산층이 되는 거고
6개부터는 하층 계급이고 그런 건가요? 사실 아니죠. 중산층이라는 건 굉장히 이데올로지컬한 겁니다. 사실은 허영이에요. 허영의 이 지표화가 이 중산층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물질적으로 중산층적 조건을 갖췄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중산층이라고 인지하느냐 아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지금 참고로 말하면 지금 현재 작년 조사에서 2015년 조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내가 하층 계급이라고 생각한다가 52%입니다. 아니 우리가 80년대보다 지금 못 살 리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52%는 내가 하층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좀 누리고 있어도 이게 불안한 거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일단 완전 고용이 지나는 무너진 지 오래고 나는 내일 어디로 쫓겨 튕겨 나갈지 모르고 혹은 안정적인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 안정이 무너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 80년대는 바로 그 10년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면서 비약적으로 승리했어요. 사실은 가진 게 없는, 지금 몇 년이랑 똑같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라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아줌마들이 간이 커지기 시작해. 근데 이때가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의 미드클래스 중산층의 신화를 만들게 되면 뭐예요? 아파트다 말이야. 아파트.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아파트라는 것은 못 사는 사람이나 들어가서 사는 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은 물론 이제 70년대에도 외인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목적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그거 말고 한국 사람들 일단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잖아. 72년에. 아파트라는 건 있는 사람은 다 정원 있고 뭐 차고 있고 이런 넓은 저택에서 살지 누가 그거 성남과 같이 지은 그런 데서 살아. 제가 75년부터 부산에서 아파트를 살게 됐을 때도요.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왕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처음으로 간 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면서 우리 엄마가 하는 단식이 아직도 생각나. 아이고 이제 우리가 이런 닭장 같은 데서 살게 됐구나. 요것도 좀 넓고 닭장이 아닌데. 그때만 75년도만 하더라도 어른들의 인식이 망해서 가는 동네, 그것이 아파트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 80년대에 오게 되면서 이 아파트가 이제 70년대 말에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파트의 전국적인 열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요, 사실은 너무 개발하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대충만 사면 다 돈이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떤 특정 지역이 굉장히 가치 있는 지역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특정 지역이 갑자기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되는데 적용되는 룰이 있어요. 뭘까요? 예? 뭐? 예? 교통?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통, 뭐 중요 인프라 시설, 인프라 시설, 또 도시 근린 시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민인 거야.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에요. 중산층이야. 학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학교 초등학교 있는 걸 신경 안 써요. 자가용 태워서 보내면 되지. 좋은 학교 있는 쪽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하긴 뭐 벙커에 누가 오겠어요. 다 이런 분들이 오는 거지. 여러분 어떤 한 지역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명사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사느냐예요. 그래서 그 지표가 있습니다. 0.05 뭐부터는 그 동네의 부가가치가 뛴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알아본 게 한국의 아파트 토건업자들이에요. 여러분, 강남이 이제 초기 개발될 때요, 압구정동은요 땅도 형편없었고 비만 왔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물바다고요. 학교 이런 거 없었어요. 도시에 그런 데서 하나도 없어. 교통도 나빠. 근데 왜 반포보다 수많은 조건이 갖춰진 반포보다 왜 압구정동에 몇 배 더 비싸게 올라간 줄 아세요? 그게 명사율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현대 안양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 불편한데. 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바 사회에 힘 있는 자들, 뭐 조선일보 편집국장 아파트 줬어요. 장관 줬어.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하세요. 씨발. 이른바 특별 운영을 했단 말이야.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게 지금 바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의 시작입니다. 줬어.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뿌려. 왜? 그 남은 아파트들은 그보다 더 큰 이익을 나한테 안겨줄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아파트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냥 대충 사실 저기 80년대 들어서 시작된 목동 단지, 저는 처음에 저기 사람 누가 가서 사나 싶었어요. 제가 그때 그 단지 개발할 때 제가 갔거든요. 허허벌 받을 때 딱지 사러. 제가 그때 이제 아파트 투기꾼 생활을 잠시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허허벌판에 누가 들어와서 살래나. 근데 참,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딱지 좀 살 걸. 그러니까 뭐 대충 이제 이 도심지 주변에 사실은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때 사실은 한국의 이른바 부동산 중산층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의 그걸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81년에 반포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18평짜리 중앙 아파트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채. 이게 83년이 되면 2,500만 원이 돼요. 이게 85년이 되면 3,800만 원이 되고요. 87년이 되면 8천만 원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 88년이 되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81년에서 88년 사이에 15배가 올랐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래 중에 하나가, 이건 지금 서울시 그나마 강남 제일 핫한 플레이스 얘기고, 88년에 제가 과천 12단지에 딱 보고 너무 집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 내려가지고 집이 너무 예뻐서 갔더니 과천이에요. 그때는 남태령 넘어가는 도로가요 2차선이었어요. 2차선. 그것도 거의 시멘트도로. 진짜 완전 시골 가는 기분이야. 과천 가는 게 덜덜덜덜 그러면서 이제 가요. 집이 옆에 사는데 이 영감이 그러는 거야. 막 한 달만 일찍 오시지 막 그래.
왜요? 그랬더니 한 달에는 2배가 뛰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팔려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네. 괜히 막 그래. 그래서 한 달 전에 얼마인데 했더니 한 달 전에 4,500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좀 8,000이 됐대요. 상관없다고 샀어요. 그게 88년 초예요. 그 해에 3배가 올랐어요. 제가 사고 난 뒤에. 그것도 과천에서, 강남도 아니고. 그때 그 정부 종합청사 앞에 있던 제일 먼저 지은 제일 오래된 작은 1단지, 과천 주공아파트 1단지가 1,000만 원 했어요. 근데 1,000만 원 하던 게 제가 그때 91년도에 넣을 때 1억 1,000만 원이 돼 있었으니까 10배가 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말 누가 이 아파트의 정보를 아느냐? 남자들은 노동한 뭐 직장하는 사람들 알 턱이 없잖아요. 그냥 그 정보만으로 사실상 남편이 1년 동안 새가 빠져 나가서 버는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 정부 실책에 따라 고지고대로 산 사람들은 진짜 다 바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쉬운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투기를 아무나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쉽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닌 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막 70년대 막 돈 모아서 80년대 초에 80년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서울 변두리에 뭐 예를 들어서 저 연신내 이런데 조그만 주택 샀다 그래요. 뭐 빌라도 좋고. 자 그러면 샀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 저축해가지고 집을 사는 게 제일 큰 목표였잖아요. 모든 가족에. 그래서 정말 뭐 10년에 걸쳐서 저축을 해서 이렇게 좀 삽니다. 근데 이때부터 집 한 채만 있으면 돼. 이때부터 어떻게 가느냐? 일산 개발해. 그러면요, 그냥 그 개발할 때 일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멀리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요, 잘 사면 여기에 있는 집으로 그 집을 팔아서 일산에 이제 막 개발하는 집에 2채나 3채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살잖아. 그럼 또 이게 또 2~3배 막 뛰어. 뭐 많이 뛰면은 막 10배. 그럼 또 그 뒤에 교화단지를 개발한다 그래. 그럼 또 그걸 팔고 그걸 사. 또 그거 하나 팔면 또 새 집 살 수 있어. 그게 간단하죠. 뭐 이렇게 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진짜 정말 정말 글자 그대로 부동산 버블의 시대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게 80년대. 결국은 이 부동산 버블이 사실 그 이전에 모든 우리의 문화적 가치관들을 전부 붕괴시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다가는 죄를 받지, 천벌을 받지, 이런 풍조 속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드디어 이 80년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외식의 시대, 프랜차이즈의 시대, 그리고 모든 브랜드의 시대, 그다음에 명품의 시대, 이 모든 것들이 이 80년대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은 그 이전에 박정희 정부의 그 목조르는 어떤 통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날 그렇게 미워하지 않은 것 같아. 얘들이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얘들 좀 더 미치게만 조금씩 석유만 좀씩 뿌려주면 돼.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 사람들도
아 잠깐만 있어봐. 집에서 생각하면서 그래 전두환 이 새끼가 나쁜 놈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끔씩 이렇게 이제 석유를 뿌려서 다시 미쳐 밤새도록 돌아다니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뭡니까? 칼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전격적으로 칼라 방송을 시작해요. 다음에 뭐 전두환 정권 들어서 한 3년 훨씬 더 지났었지만 84년 되어서는 뭘 합니까? 드디어 통금 해제 조치를 합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통금을 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른바 불밤을 드디어 만들 수 있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단순히 문화적 소비가 아니라 이제 이 향락의 시대로 들어가는 가장 큰 것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5공화국은 크게 전두환 정권은 세 개의 문화 정책을 수립해요. 이제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규제 일변도의 정권이었다면 그런 어떤 그 철저한 반체제적인 혹은 정부에 대한 그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문화들에 대해서는 박정희 때보다 더 가혹한 철퇴를 내렸으면서 하지만 다른 외피로서는 훨씬 더 유연해 보이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이른바 이제 3S로 요약되는 바로 그 정책들입니다. 일단 스포츠를 굉장히 상업화하는 시장화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프로야구를 비롯한 수많은 프로 스포츠들을 이제 육성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유치라는데 이제 목숨을 걸게 돼요. 무식한 것들인데 또 사실은 이렇게 무식해야 올림픽을 유치도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노무현 때 우리 이성적으로 했잖아요. 대단 안 돼. 이때는 야 우리가 설올림픽 어떻게 하는데 진짜 전두환이 거의 목에 칼들이 대고 정주영을 볶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올림픽 유치 못하면 현대는 문 닫아야 돼. 그냥 가방에 그냥 달러들을 갖다가 그냥 여행 가방에다가 바리바리 담고 그냥 투표권이 있는 IC 위원들한테 정말 집에 찾아가서 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IOC 위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살다 이렇게 내놓고 로비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 이 로비도 좀 격조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샤토라투르 45전 뭐 이런 거 보내고 이런 게 로비야. 근데 그런 거 그런 것도 진짜 몇십만 달러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씨발 문조가 뭐 그래도 돈 쑤셔 넣는 거지 뭐 내놓고. 그때 우리가 나고야랑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 그 88년 올림픽 유치권을 놓고 이 경쟁에 2년 늦었어요. 2년 결정이 늦게 나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미 대선은 결정 나 있었어. 그냥 일본한테 일본한테 가는 걸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중간에 우리 나중에 올림픽 때 월드컵 때도 그러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우리는 싸가지 없는 거야. 중간에 와가지고 완전 판 분위기 다 흐려놓고 막 그리고 올림픽은 알다시피 월드컵은 국가가 유치하고요. 올림픽은 시가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나고야 시가 유치를 하고 있었고 한국은 서울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나고야 입장에서는 완전 불공정 경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2년 늦게 들어가가지고 나고야보다 더블 스코어 차이로 그냥 아슬아슬하게 역전한 것도 아니야. 더블 스코어로 여유 있게 누르고
올림픽 개최를 따냅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는 좀 많은 노림수들이 또 있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보공화국 때부터 굉장히 권력이 안 좋은,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러운 경기 부양책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 토목입니다. 토목. 부동산 개발이에요. 부동산 개발. 무조건 씨발 다 때려 부수고 다 세워놓고 보는 거. 이거 이상 경기 지표 올라가는 게 없거든. 이거 이상 관료들이 돈 땡겨 먹을 수 있는 게 없거든. 여러분 있잖아요. 월드컵 같은 축구 경기장 하나 만들잖아요. 그 건축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만들고 난 뒤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귀포 경기장 같은 경우는요. 1년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70억씩 없어집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관리비가 70억씩 없어져요. 이건 진짜 이런 시설물들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생각을 하고 한 적어도 50년 뒤를 보고 계획을 잡아야지. 요거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면요. 그게 이건은 단순히 이 건축물에 대한 이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메인터넌스 비용에 대한 이건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악의 행패를 다 부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왜 뜨냐? 간단해요. 이재명은 바로 그 공공사업의 비리를 너무 잘 알거든. 그냥 멀쩡한 보로불로 교체 안 하거든. 물론 도수도 되는데 왜 교체해야 돼? 그리고 그 비용을 바로 복지 비용으로 뭐 성남시가 무슨 국방비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문화비하고 복지비야. 그것도 그 아낀 돈으로 해. 그리고 또 인간이 독하잖아. 세금 안 낸 새끼들 끝까지 가가지고 차 압수하고 해가지고 세금 내게 만들고 나가 부동산 비용, 불필요한 부동산 개발 비용 다 줄이고 간단해.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사는 건 이렇게 간단한 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국의 지자체장이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간단한 걸 두고 이 새끼들이 전부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거야. 이 개새끼들은 다 이미 다 이 도둑놈 이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거야. 이 시장놈들의 새끼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또 하나의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관제 이벤트.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는 차은택이라는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왜 나 이런 걸 갖다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혹은 행정가들이 왜 꼭 자기 시, 자기 도, 자기 국가 출신의 이벤트를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동네마다 무슨 축제하는 거 아시죠? 온 군단이 영동 고추 아가씨 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고추 아가씨 축제 이게 좀 이상하다. 하여튼 이런 축제가요. 이런 지자체 축제가 제가 2011년도 기준으로 그 국감 조사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866개가 있더라고 1년에. 우리나라는 축제공화국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5군데서는 축제를 하고 있어. 어디선가.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한 축제는 월드와이드한 수준으로 성공한 축제 3개. 다음에 로컬 차원에서나마 성공한 축제 13개. 나머지는
닭광. 이건 사실은 이런 데서 해야 될 게 아니죠. 민간이 하고 민간이 뛰어난 경쟁을 통해서 그걸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른바 이미 검증된 것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공적 자금이 지원돼야 되는 거지. 그 돈을 가지고 맨 땅에서 왜 내 돈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나 하라고 안 그랬는데. 이게 다 이제 이 500 때부터입니다. 이제 이 관제 이벤트들만 완전히 그 외화 내빈에 쓸데없는 수많은 축제들. 왜 여러분 축제의 메커니즘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메커니즘.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과 축제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표정을 갖고 있어요. 걔들은 왜 이런 일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하라는 일을 하고 열심히 벌리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돈이 생기거든. 가장 합법적으로 돈을 땡겨 먹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언론 통폐합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전두환 정권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것이 박정희보다 더해. 권력을 딱 잡고 났는데 허문도의 주도 아래 모든 정기 간행물들을 전부 다 통폐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눈에 박힌 것들은 전부 배관, 통합. 그래서 부산의 4.19 사진을 게재한 부산의 진짜 전통적인 신문이 이제 2개가 있었거든요. 부산일보 국제신문, 국제신문 배관. 그냥 부산일보랑 합병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까지 뭔가 그나마 박정희 시대에 다 죽여놓은 언론들을 다시 한번 더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자체를 이미 이제 신을 말려버려.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느 정도냐면 창작가 비평 폐간. 더 웃긴 건요. 사실은 창작가 비평에서 별로 이렇게 진보적이지도 않은데 문학과 지성도 그냥 등달아서 폐간시켜. 누가 둘이가 탑2라며. 그러면 둘 다 폐간. 이런 사실은 뭐 창작가 비평가 누구 몇 분이나 팔렸겠어요. 이런 그 개간지 월간지는 말을 월간지 중에서 다 폭격 맞아요. 진짜 그 70대 말이 한국이 정말 잡지의 시대였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굉장히 정말 정말 훌륭한 의식을 가진 또 훌륭한 완성도를 지닌 잡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70대 말이 후반이 잡지 시대라고 할 만큼 청년 문화 세대들이 결국은 그 감각이 어디로 갔냐면 잡지들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 잡지들이 80년대 전부 다 사실 그런 잡지들이 무슨 불온한 내용을 담거나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잡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왠지 왜 전통 문화를 왜 소개해? 뭔가 이상한 생각 있는 거 아니야? 폐간. 다 폐간시켜. 그리고 이상한 잡지 신규 간행물 허가를 내주는데 막 주간 국제, 주간 부산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70년대 우리의 위대한 썬데이 소울이나 이런 그 주간 경향, 주간 여성을 넘어서는 완전 도색 잡지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됩니다. 완전 이건 좀 심할 정도의 이 노출 정도를 가지는 이런 그 사진들이 버젓이 실린 잡지들이 마구마구 신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 거리를 여자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쳐 바르기 시작해요. 이 옐로우 저널리즘을 통한 50화국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뭐겠어요? 점점 다 홀딱 꼴리게 만드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일종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저항 의식 자체를 갖다가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이때 바로 이 시대가 이 옐로우 저널리즘이 이제 폭발하던 이 80대 초반이요. 한국에서는 드디어 포르노그래피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때부터 불법적인 드디어 한국의 베타 방식의 소니의 테이프 그 VTR이 한국에 불법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그 부잣집이나 들어가는 거였지만 이것들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면서 그때 각 대학 옆에 영화는 사실은 전부 포르노 극장이라고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남녀가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학생들이 그냥 포르노를 보러 우르르 여관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포르노그래피의 시대가 이 옐로우 저널리즘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럼 70년대까지는 포르노가 없었나? 있었어요. 70년대 포르노는 필름으로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나 그거 본 적 있다. 청계천 막 골목 이상한 데를 이렇게 끄끄만 데 가면요, 이게 굉장히 뭔가 그런 동네가 있어, 그런 워낙 골목이 있어. 거기서 어슬렁거리면 보러 오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성을 내면 막, 와, 그 안에 그 청계천에 막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끄끄만데 아저씨들이 한 15명 앉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영상기가 돌아가고 영화 필름으로 된 포르노를 틀어줬어요. 참 번거로운 시절이죠. 근데 이제 바로 그 필름 포르노의 시대가, 그거는 이제 대중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 저 같은 이제 막 악착같이 어떻게든 찾아봐야 된다는 사람을 제외하면은 보통 통상적인 사람은 겁이 나서 못 찾아가요. 근데 이제 이 VTR의 보급이 시작되면서 베타 방식의 VTR이 시작되면서 이제 포르노그래피의 문화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한반도의 반을 뒤덮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80년대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격렬한 런던의 풍경들, 쓰디쓴 리버풀의 눈물, 견고한 맨체스터의 추억, 우울한 베를린의 경기장, 강철 같은 민헨의 힘, 우아한 바르샤의 품격, 떨리는 라이프지히의 예술가들, 뒤틀리는 파리의 리듬. 정윤수의 스포츠와 예술로 떠나는 유럽 도시 여행. 2017년 1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충중로 벙커원. 벙커원 라디오.